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다음 주가 벌써 9월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을 뭐 많이들 얘기하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다라는 것부터 해서 독서의 계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요새 독서의 계절 얘기 나오니까 바빠서 책 못 읽으신 분들 많죠. 바빠서 그리고 또 취업 준비 때문에 젊은이들 이 책 잘 못 읽으실 텐데 그런데요. 다음 주 특이한 책 읽기 운동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붙이기를 금서 읽기 주간인데요. 한때 금지곡이었지만 지금은 명곡으로 인정받는 노래가 있듯이 금서도 시간이 지나면 고전으로 인정받는 게 꽤 있습니다. 자, 금서 읽기 주간 어떤 건지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위한 시민연대 안찬수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율 교수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저희 프로 애청자라고 하시니까 더. 네,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뭐 계속 들으면서 예. 여러 소식 접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러니까 쑥스러워요. 자, 근데 말이에요. 독서 계절에 금서 읽기를 한다. 어떤 취지입니까? 뭐, 우리 사회 여러 뭐, 이렇게 나아갈 방향이 있는데 좀 더 열린 사회로 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열린 사회, 예. 예, 출판이나 독서, 도서관 이런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예. 예, 9월은 뭐 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독서의 달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2006년에 제정돼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9월을 독서의 달로 뭐 법정인 달이죠. 그래서 좀 더 책을 읽고 우리 시민들이 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찰하는 시민이 되자 이런 취지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최근에 좀 닫혀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그래서 그 첫 번째 주간을 좀 그 금서를 읽고 좀 더 열린 사회로 나아가 보자. 이런 취지로 좀 사회적 제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또 여러 독서 모임들에서 금서로 지정됐던 책들 또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뭐 종교적으로 또는 특정한 어떤 기관 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책들이 과연 왜 문제가 제기됐는가 그걸 좀 따져 읽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제안을 하다 보니까 뭐 뚜렷이 드러나는 게 옛날에는 금서였던 것이 오늘에는 그렇죠. 고전이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 사상사나 문화사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저작들 또 문학 고전들 이런 게 한때 다 금서로서 좀 문제가 됐던 책들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금서였는데 지금은 고전인 거. 네, 뭐 예를 네. 들면 보바리 부인이라든지 차트레이 그렇습니다. 부인의 사랑이라든지 네. 그리고 네. 괴테의 그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 이것도 예. 금서였었죠. 그죠?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예. 뭐 작가라든지 또 시인 또 학교의 선생님들
또 그림 그리시는 분, 뭐 여러 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받았는데요.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베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책이 그 18세기 후반, 뭐 1700년대에 말하자면 이게 펴낸 책인데 예. 처음에 나올 때 이 책이 이 자살을 무치린다고 베르테르가 연애에 실패하고 그 어떤 절망감 속에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라이프치 의회에서 이거를 읽히면 안 된다. 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읽히면 안 된다. 뭐 이런 말하자면 금서 조치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뭐 세계문학 전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고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책들이 뭐 상당수가 추천이 됐어요. 사실 그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네. 그 좀 억울하게 이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브루노라는 그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네. 유럽의 이 과학자라고 그래야 되나 철학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네네. 하여간 천동설을 주장해 화형당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네네. 책이 금서가 됐고 가릴레오도 뭐 화형까지는 안 당했습니다만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요. 네. 그때 생존 당시에 그 사람이 쓴 책은 금서도 아니었고 네. 그 주목을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아서 주목을 안 한 게 아니라 책을 좀 아주 모호하게 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한 100년인가 50년 후에 예. 교황청에서 이제 그 금서를 하고 했는데 이런 네. 것들이 꽤 많죠. 그죠? 많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금서를 일자라고 하는 취지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참이라고 알고 있는 거,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 또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더 참된 진리.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거에는 지동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천동설을 주장했던 분들이 역사가 있는데 이 지동설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신 말하자면 교황이죠. 교황청 같은데 그런 데서 지동설을 주장하면 옳다. 근데 천동설 주장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못 읽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대과학 교육에서는 전부 다 천동설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따져 읽고 왜 이런 것들이 금서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면서 읽을 거리라든지 또 독서의 자유, 도서관의 자유, 또 우리가 알 권리, 뭐 진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제가 참 그 재밌는 생각을 예전부터 한 게 있는 게 우리가 네. 지금 사회를 흔히 정보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정보의 중요성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9세기 정도까지 유럽에서 나온 책들의 한 90% 정도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10%만 해당 언어로 쓰였는데 우리도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 한문으로 대부분 쓰였고 한글로 쓰인 책들이 굉장히 소수였던 것처럼 그거는 결국은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지배 세력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자신들만이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책을 썼다라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보는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말씀하시죠. 우리 역사에서도 예를 들면 조선 시대만 해도요. 성리학이 말하자면 가장 핵심된 진리였고 당시 이제 조선 지식사회를 할까요? 그런 속에서.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양명학 책들은 중국의 연경에 가서 살짝 뭐 그 책들을 보고 가져오고 그랬는데 양명학 책을 못 읽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19세기 지성사를 보면 오로지 성리학 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근대 위기 상황이 이 19세기 말에 벌어졌을 때 그 양명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매천 황현이라든지 뭐 강화도에 있었던 이건창 형제라든지. 그래서
우리 역사만 봐도 그런 지금 신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부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데요, 네. 재밌는 게 요새도 이제 금서였던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기 공룡 둘리가 있다고 그러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이번에 이제 그 추천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예. 박재동 화백이 추천하셨어요. 예? 근데 박재동 화백. 예. 근데 그 박재동 화백 말씀이 이게 처음에 공룡이 주인공이 아니었다. 근데 당시 이 김수정 작가가 이제 그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수정 씨가 이제 그릴 때 이 둘리가 너무 개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진다. 그래서 당시 뭐 시민단체들이 이 책은 애들한테 읽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아기 공룡으로 바꿔가지고 공룡 캐릭터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아기 공룡 둘리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검열이랄까 금서 기제에 의해서 탄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거 한번 좀 봐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추천하셨어요. 참 좀 기가 막힌 일이 많은데 뭐 금서였다가 풀린 책들 많죠.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횡행하던 시절에 금서가 많았으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사회는 사실 국가 행정권, 국가기관이 이거는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전에 제재하거나 또는 뭐 소각하거나 또는 압수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해나 종교 뭐 여러 가지 무슨 정서상의 풍속상의 이거는 좀 나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는 있지만 실제로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87년 우리 지금 민주화 헌법 이후에는 사실 벌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문제가 됐던 책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많이 열렸는데 더 열어 나가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왜 예를 들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런 책들을 읽지 못하게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뭐 따져서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민주 사회로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 금서읽기 주간이 제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재한테 판단을 맡겨야 하는데 그 판단을 이 행정기관이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서읽기 주간의 그 취지 속에서도 뭐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스스로 읽고 이 책이 왜 문제가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독자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사회적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중세 말기 근대 초기에 독일의 루신데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신데라는 소설은 결혼과 사랑을 결부시킨 최초의 소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지금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그때는 결혼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었던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막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막는다고 루신데라는 소설이 여성학에서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막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법정에서 법으로 정한 독서의 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신유 교수님이 모두에도 말씀해주셨 다들 바쁘세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힘들고 바쁘고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매체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서 대부분 손에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읽을 때 좀 9월에 손에 책을 잡으시면서 좀 왜 이런 책들을 그 시대에는 읽지 못하게 했을까? 뭐 이런 걸 좀 따져 읽고 그래서
사실 금서 역사는 책의 문화사이기도 하고 출판사이기도 하고 우리 사상사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읽고 이 시대는 또 어떻게 어떤 책들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열어나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자 뭐 이런 제안이에요. 예, 아니 좋은 제안이고 많은 네. 분들이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 제안하니까 뭐 예. 언론 매체에서도 반응이 뜨겁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들은 거는 학교에서도 예. 선생님들이 우리도 좀 동참하겠다. 뭐 그래서 뭐 좋은 고전 예. 작품들이죠. 예. 금서의 어떤 책들이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애들하고 같이 읽고 좀 토론을 해보겠다. 그럼요. 좀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권력의 힘이 세더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그 시대의 시대상을 되돌아보는 것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위한 시민연대 안찬수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후 5시경에 구파발 군경 합동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오발 사고로 21살의 박모 상경이 숨졌습니다. 검문소에서 간식을 두고 장난을 치다가 오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사고 이게 그러니까 장난치다가 사고가 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네, 지금 그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그 감독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예. 55세 경위가 자기 이제 근무를 마치고 의경 셋이 함께 있는 의경 생활관으로 왔는데 예. 그 빵을 혼자 먹고 있다. 그래서 왜 나를 빼놓고 빵을 혼자 먹느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의경을 향해서 위협을 하는 이 과정에서 장난치다가 총기가 사고로 발사가 되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인 것인데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은 이제 정말 이 경찰관이 그 총알이 들어가 있는 순서를 모르고 있었느냐.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본인의 예. 자백 자체는 그 12시 방향에 사실은 총알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포탄이 들어가고 이것이 원칙인데 처음에 그대로 되어 있는 줄 나는 알았기 때문에 장난으로 한 발을 발사를 해서 이 박상경의 가슴에 맞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경찰 조사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점이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아쇠 사이에 고무 파킹을 넣어서 이 안전장치를 예, 그렇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감독관이 이것도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의견들의 조사에 의하면 평상시 사이가 좋았고 장난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과실치사 혐의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이 55세라고 하면 상당히 그 경찰 경력이 많은 경찰관이고 초급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의경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총구를 겨누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은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총알이 들어가 있는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경찰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총알 그 집어넣는 순서가요? 그렇죠. 예, 그 경찰 그 지침 등에 의하면 지금 검문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6발 연발 리볼버입니다. 예. 따라서 12시 방향,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예. 그 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1시 방향에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공포탄. 그 나머지 그 4칸에는 7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2시 방향과 공포탄은 언젠가 썼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그런데 총알이 들어가 있든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사건 때도 예. 이번 사건에 이제 그 총기를 수거해서 그 봤더니 이 그 구멍 순서가 달리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 순서가 달리 되어 있다.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것이 아마 가능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예. 즉, 잘못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리볼버 자체가. 또는 이와 같은 규정 자체를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늘 그냥 이런 상태로 근무를 했는데 즉 이와 같은 원칙은 머릿속에만 있었지 실제로 일일 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무 파킹 안전장치가 풀어져 있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 선뜻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늘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죠. 예. 그렇죠. 근데 이 검문소에서는 그것도 지키지 않고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총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런 일이 경찰에서 좀 있습니까? 그 과거에 예를 들면 1994년도에 파출소 식당에서 예. 그 총기 구조를 설명을 하다가 실수로 이제 발사한 경우가 있었고요. 예. 또 그 아주 오래 전에는 그 이거 장난이었는데 마치 이제 그 러시안 룰렛 게임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오발이 되었던 것도 아주 오래 전에는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이에요.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사건이 벌어졌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총기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총기 사고의 공통점을 보면은 총기를 소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전에 철저히 걸러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신상 관리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예. 가정 불화라든가 또는 그 과다한 채무를 줬다든가 예. 또는 이성에 있어서 문제라든가 아하. 이제 이런 사람에게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예. 이번 그 사건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이 검문소 자체에 근무를 하는 이 이유 자체가 이 사람이 개인 무슨 신상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자청해서 간 것인지 예. 아니면은 나름대로 다른 문제 때문에 그 경찰서 차원에서 예. 근무를 조금 배제하는 측면에서 검문소로 배정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더 철저한 총기 교육과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속 반복된 교육 훈련 플러스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될 사람을 평상시에 철저한 신상 파악을 통해서 총기 지급을 안 하는 거. 예. 이 두 가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8시 35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 가시는 목적지에 도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몇 군데 사고 구간 있습니다. 상복로가 망우역 쪽인데요. 동원 사거리 부근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근 지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내 구간인데요. 부산 방면으로 양재나들목 부근에 역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역시 이 부근에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난지나들목 부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이어서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는 데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어렵습니다. 도봉로 미아사거리역에서 기름역까지 어렵고요. 이어지는 동서문로가 성북구청역까지 입구까지 차간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성산로가 도심 쪽으로는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연대 앞 3거리까지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 말이에요. 어제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에 확실하게 응답을 했네요. 예, 이 대표팀에 선발되자마자 이 골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에 확실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어제 이 아카데미가 코임브라와라는 팀하고 이 원정 경기에서 이 2골,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거든요. 예. 이 전반 17분에 25m 오른발 중거리 슛, 후반 10분에는 왼발 슛, 후반 36분에는 헤딩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비토리아의 4대0 완성을 이끌었는데 오른발 왼발에 이어서 머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다 사용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명의 분데스리가 선수가 탄생을 했는데 올림픽 대표팀 수비수 출신의 서영재 선수 함부르크 SV에 입단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함부르크 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서영재 선수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이 서영재 선수는 현재 20살인데요. 이 올림픽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데 이 왼쪽 측면 수비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총영 선수가 이 캐피탈 원컵 슈루스버리 타운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요.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4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프로야구는 비로 인해서 4경기가 취소가 됐고 기아하고 SK 경기만 열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장 10회 접전에서 기아가 1대0으로 승리했거든요. 이 스코어가 보여주듯이 아주 치열한 투수전이었는데 이 기아는 선발 임준혁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요. SK는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지는 대신에 불펜 투수들이 호투하면서 이 끈질긴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연장 10회에 기아의 이 고영우 선수가 홈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웃 판정이 나왔다가 기아에서 이 비디오 판독 요청했고요. 비디오 판독에서 판정이 번복되면서 세이프로 결정이 돼서 결승점을 뽑아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역사의 눈으로 현재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히스토리 뉴스인데요.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새벽이었죠. 남북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이후에 유감이라는 단어가 다시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측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근데요, 이 유감이라는 용어 북한이 특히 자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 외교적 수사로서의 의미야 이제 신 교수님이 저보다 잘 아실 거고요. 별 말씀을요. 쭉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예전에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글자 그대로라면 이제 여한이 남는다 할 때 여한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좀 굉장히 완화된 표현으로 많이들 쓰였어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 좀 흔쾌하지 않다, 개운치 않다. 굳이 이제 감정의 좀 상황에서 보자면 답답하다, 안타깝다, 아니면 억울하다, 이런 식의 좀 의미를 갖는 그런 말로 쓰였으니까 보면 이제 예전에 실록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제 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유감이 없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안하거나 사과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이야기 표현이죠. 북한이 자주 쓴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 내에서는 이게 딱히 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좀 편치 않은 상황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의 말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발표 나기 보름 전인가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표준시 변경했을 때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사과 안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좀 묘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요, 사실 북한의 유감이라는 단어 역사를 쭉 한번 보면 1.2.1 사태 때는 김일성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고 좌익 동맹 분자들의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8.18 도끼 만행 사건 때부터 유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쌍방이 노력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감이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쭉 쓰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외교적 용어로 애매모호하게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때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감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이제 안타까운데 내 책임은 아니다, 이거나 나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면피성 발언이 보통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주어 서술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가 빠져 있는 게 북한식 유감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어 서술어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번 사태를 어쨌든 계기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대북 전략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이 또 8월 29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네요. 일본의 강제합병을 당한 경술국집 105년 되는 날이죠. 그죠? 그런데 광복절은 기억하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우리가 당장 이제 최근에도 여러 언론에서 논란거리를 삼았던 것이 이른바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들. 이제 지금 부정적 기억을 담고 있는 유산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YTN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상암동 일본군 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일제심리학이 아픈 기억을 좀 전해주는 그런 유산인데 이거 뭐하러 보존하느냐. 빨리 없애버리자. 심지어 이제 서울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건물들 다 헐어버리자. 이런 좀 강경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좀 우리 아픈 상처를 좀 되새기면서 다시 그런 좀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데 필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억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고 우리가 이제 해방됐던 날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잃었던 그날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고
이 나쁜 역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주 나쁜 기억의 역사도 역사임은 분명하고요. 그럼요. 좋은 기억의 역사는 예. 당연히 좋은 역사인데 네. 나쁜 거는 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예.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뭐 교훈으로서 역사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을사늑약부터 경술국치까지 이거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 이토 히로부미 아니겠어요? 뭐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이토 히로부미.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지식인이자 뭐 이 관료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물이었죠. 이미 그 당시 예. 이제 울산의격 때까지 3번, 4번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아, 4번이나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근대 일본 외교의 초석을 닦은 사람이고 특히 일본 이제 제국 헌법을 기초한 인물이고 뭐 일본에서는 이제 근대화와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뭐 이제 한국인들의 감정에서는 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만은 일본 근대의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 메이지 헌법 만들 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 12명인가 델리게이션 그 사절단 끌고서 유럽을 쫙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로렌츠 폰 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를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다. 이거는 맞는 평가죠, 그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본인들로서는 어렵게 생각을 했고 우리도 사실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사적인 이제 압력 또 러일 전쟁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거론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시아 국가가 아시아를 병탄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유럽 열강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죠. 일본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좀 회의 내지는 이제 우려 또는 이제 불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사실은 일본 자체가 러일 전쟁 때까지만 해도 불평등 조약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놓고 보자면 서구 열강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일종의 먹이사슬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서구 열강은 일본을 딱 져가고 일본은 또 아시아 국가들을 그렇게 하려고 자기 그러고. 모순을 이제 좀 전가하기 위해서 한 조선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막 이런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 식민지화라고 하는 것이 무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열강의 의구심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에 앞서 러일 전쟁에 앞서 영일동맹 체결하는 데서도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뭐 그랬기 때문에 한국 식민지화라고 하는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놓고 보자면 일본의 프로젝트를 놓고 보자면 근대적 외교에 통달해 있는 일본에서는 그런 인물에게 맡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외교 중심으로 이제 풀 때 이토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토가 한국 침략 또는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총괄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가 이제 초대 통감이었다. 근데 통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의 주요 핵심 조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서 일본 통감이 대행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토가 한 것도 한국의 외교권을 대행하는 일을 중심에 놓고 했던 거죠. 사실은 통감은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양도한 것은 외교권만 양도했을 뿐이지 내지의 문제에서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트릭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약문 같은 경우가 늑약이지만 강제 체결된 거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을사늑약 조문에 그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국 정부는 통감의 시정 개선 권고안을 가급적 받아들인다. 가급적까지 넣고서 그렇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살살 꼬시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재정이 문란하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재정고문 데리고 와서는 이제 예산 편성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돈이 없으면 이제 정부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종이나 이제 한국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이제 시정이 악습에 속하는 거니까 개선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책을 좀 주문하고 요구하고 시행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내정에 사실상 간섭한 것이지 을사늑약 자체로는 내정 간섭에 대한 권한은 이제 통감이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술국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을사늑약에서 점점 더 이 일본이 먹고 들어가서 이제 경술국치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순차적이었다기보다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그렇죠. 이제 예. 이어진 거죠. 근데 경술국치에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칙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칙령은 다 이제 일단 좀 그 한국의 통치권, 한국 황제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양도한다예요. 이제 기본적인 이슈가.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불분명한 것이 자, 이때 한일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한국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영국에서 인도 뭐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국왕이면서 인도 황제이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호칭을 당시 저 영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별도의 나라로 인정하되 통치권만 이제 일본 천황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내선일체니 조선의 이제 그 한반도의 일본 영토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이 이제 개념적으로 좀 문제였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로 그대로 놔두면서 통치권만 일본 천황에게 놔두니까 이제 별개의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이 한국의 당시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는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할 말이 없게 되지만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약간씩의 이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금광채굴권이라든가 무슨 철도 부설권이라든가 무슨 이제 기업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병합지역을 체결하면서 일본 측이 이제 그들 나라에 약속을 합니다. 향후 10년간 당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권리들은 그대로 승계해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 일단 놔뒀고요. 그러면서 국가로 놔두면서 이제 내민 이상한 칙령이 이거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국의 국호를 바꿔서 지역명이 아니고요.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었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한국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요. 한국의 국호를 바꿔서 조선으로 함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쓸까요? 이제 이게 한과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이제 한국인들 나름대로의 이제 역사적인 인식이 있었고 일본인들의 또 역사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이 이제 1870년대부터 이제 정한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나 일본부설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신공항호 삼한정벌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대한제국 만드는 건 좀 별건인데 대체로 일본의 일부였다가 중국의 일부로 들어갔다가 했던 그런 나라로 봤어요. 이렇게 이제 독자적인 역사를 갖지 못하고 해양 세력은 일본에 부속됐다가 대륙 세력은 중국에 부속됐다가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로 봤고요. 그래서 일본에 붙이고자 할 때는 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일단 좀 대한제국이 생겼고 첫 번째로는 그 이름을 그대로 썼을 때 이 한국의 지속이라고 하는 오해 이제 그들이 볼 때는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선이라는 호칭은 이게 이제 중국의 일부로 한반도를 볼 때 썼거든요. 이걸 교두보로 해서 중국 침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참 8월 29일 우리가 이날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2개의 얼굴, 5개의 심장.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K5가 돌아왔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선택의 자유로 당신만의 드라이빙을 즐겨라. 넥스트 이노베이션 K5 탄생. 기아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